아들아, 내가 진짜 치매인 줄 알고 좋아했지. 내가 며느리랑 내 건물 팔아치울 궁리할 때 난 이 녹음기에 너희의 추악한 진심을 다 담고 있었다.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보다 사연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허망한 일인지 아십니까? 특히나 그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일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지요. 제 손을 좀 보세요. 시장 바닥에서 생선배를 가르며 뒤틀린 이 손마디. 이 건물 벽돌 한 장 한 장에 제 피눈물이 섞여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연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할머니가 숨겨두었던 진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길고도 추웠습니다. 1980년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추위에 한강물이 꽁꽁 얼어붙어 배도 뜨지 못하던 날들이었지요. 저는 새벽 3시에 눈을 떠 얼어붙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얇은 내복 한 장 걸치고 시장 골목 어귀에서 얼어붙은 명태 상자를 뜯을 때 제 손톱은 이미 뒤집혀 피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들놈 학원비 봉투를 생각하면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살점마다 배어서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더군요. 그래도 저는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그 냄새가 짙어질수록 우리 아들 통장 잔고가 늘어났고 남들 다 가는 대학 등록금 한번 안 밀리고 뒷바라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들이 처음 대기업에 입사하던 날 저는 시장 사람들에게 떡을 돌렸습니다. 내 손은 뒤틀리고 발톱은 빠졌어도 내 자식만큼은 하얀 셔츠 입고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했다는 자부심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 집안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부잣집 딸이라던 며느리는 제가 거실에 나오기만 하면 코를 킁킁거리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그 옆에서 제 눈을 피하며 헛기침만 했지요. 엄마, 옷에서 생선 냄새 좀 안 나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집사람 예민한 거 알잖아요. 아들의 그 차가운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힌 첫 번째 대못이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갑자기 큰 수술을 해야 한다며 큰 돈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지요. 저는 그때 가진 전 재산을 다 털고도 모자라 시장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비굴하다는 생각은 들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내 자식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수술실 밖에서 차가운 병원 바닥에 앉아 밤을 새우며 기도했습니다.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저 아이만 살려달라고요. 그렇게 살려놓은 아들이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세상에 내놓은 보석 같은 자식이었지요. 그런데 그 보석이 이제는 저를 냄새나는 걸림돌 취급을 합니다. 며느리는 제가 해준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고 아들은 제가 말을 걸면 못 들은 척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짐짝처럼 여기기 시작했다면 나도 너희들을 내 인생에서 정리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일부러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아들의 이름 대신 죽은 남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치매 환자 연극을 제가 직접 시작한 것이지요. 제가 밥상에서 숟가락을 놓치고 멍한 눈으로 아들을 여보라고 부르던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슬퍼할 줄 알았던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는 당혹감 뒤로 아주 찰나의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놈들은 제가 진짜 미쳤다고 믿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밤마다 불 꺼진 거실에 나와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까만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주방에서 들려오는 놈들의 속삭임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지요.
며느리는 벌써 신이 난 목소리로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대박이야. 진짜 치매라니까. 어제는 글쎄 자기 아들 보고 남편이라 그러더라고. 이제 요양원 보낼 명분이 확실해졌어. 의사한테 말해서 서류만 좀 3개 써달라고 하면 끝이야. 응. 건물? 당연히 우리 쪽으로 돌려놔야지. 저 노인네 제정신 아닐 때 빨리 처리하는 게 상책이야. 아들은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는 척하더니 며느리가 강남 아파트와 사업 자금 이야기를 꺼내자 이내 탐욕스러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은 제 방문을 슬쩍 열어보고 제가 자는 줄 알았는지 며느리에게 아주 비열한 목소리로 속삭이더군요. 내일 변호사 만나서 증여 서류 가져올게. 엄마 지장만 찍으면 되니까. 자기는 요양원 원장한테 연락해서 제일 구석진 방으로 알아봐. 면회도 자주 안 가도 되는 곳으로. 괜히 정신 돌아와서 딴소리하면 골치 아프니까. 저는 이불 속에서 제 손등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짐승처럼 신음하며 버텼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리거나 소리를 지르면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알았기에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눈을 부릅떴습니다. 아들아, 내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내 심장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내가 시장 바닥에서 머리를 조아릴 때 너는 내 심장에 칼을 꽂을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바지에 실내를 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질색하며 코를 막고 소리를 질렀고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저를 벌레 보듯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계획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놈들이 제 인감 도장을 찾으려고 제 방을 샅샅이 뒤지는 동안 저는 낡은 자개장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둔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놈들은 제가 멍하니 벽만 보고 있는 줄 알았겠지만 제 귀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장롱을 뒤지며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녹음기에 담기고 있었지요. 이 노인네, 도대체 도장을 어디다 숨긴 거야? 비린내 나는 옷까지만 잔뜩이고. 진짜 짜증나네. 점심 무렵이 되자 아들이 낯선 가방을 든 정장 차림의 남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얼굴 보기도 힘들던 아들이 그날따라 제 곁에 앉아 제 손을 꼭 잡더군요. 하지만 그 손은 따뜻한 아들의 손이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는 뱀의 몸통처럼 차갑고 끈적거렸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맞추며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종이에 도장 한 번만 찍어주세요. 그래야 어머니 나중에 아프실 때 좋은 병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실 수 있어요. 자, 여기 빨간 칸 보이죠? 여기에 손가락 꾹 찍으시면 돼요. 아들의 눈은 제 얼굴이 아니라 제 손가락 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 곁에 선 며느리는 빨리 찍으라는 듯 발을 동동 구르며 독촉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지요. 저는 입을 해벌리고 침을 살짝 흘리며 멍청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 학교 가야지. 도시락 싸놨는데. 저는 헛소리를 내뱉으며 일부러 아들이 내민 서류 위에 침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아들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달아오르더군요. 아들은 짜증을 억누르며 물티슈로 서류를 닦아냈고 며느리는 뒤에서 작게 혀를 찼습니다. 아이씨, 진짜 말 안 듣네. 여보, 그냥 손가락 억지로라도 잡고 찍어. 어차피 정신도 없는 사람인데 뭘 기다려. 며느리의 그 악마 같은 제안에 아들은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제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놈아,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이 손이 내 수술비를 벌기 위해 얼음물에 퉁퉁 불어 터졌던 그 손이다. 내가 지금 비틀고 있는 이 팔목이 너를 업고 시장 골목을 수만 번 오갔던 그 팔목이란 말이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힘을 써버리면 놈들을 한꺼번에 나락으로 보낼 기회를 놓칠 테니까요. 아들은 인장 패드에 제 엄지손가락을 강제로 문질렀습니다. 붉은 인조가 제 지문에 묻는 순간
아들의 눈에는 탐욕스러운 광기가 서렸습니다. 그리고는 서류의 대여섯 군데에 제 지장을 억지로 꾹꾹 눌러 찍었습니다. 건물 관리권, 예금 인출 위임장, 그리고 유양원 입원 동의서까지. 제 인생의 모든 결실이 놈들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됐다. 이제 끝났어. 아들이 서류를 가슴에 품으며 외쳤습니다. 며느리는 신이 나서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좋아하더군요. 놈들은 제가 옆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여보, 이제 법무사 사무실 들렀다가 바로 유양원 원장한테 전화해. 내일 아침에 차 보내달라고. 아, 그리고 저 노인네 쓰던 가구랑 옷까지는 그냥 다 버려. 새로 이사 갈 집에는 저런 낡은 물건 들여놓기 싫으니까. 저는 멍하니 창밖을 보며 놈들의 대화를 머릿속 녹음기에 새겼습니다. 놈들이 거실에서 축배를 들며 건물 매각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낡은 자개장 밑에서 석 달 동안 놈들의 만행을 기록한 진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녹음기 안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죽이고 싶어 했는지, 재산을 어떻게 빼돌릴지 모의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놈들이 약속한 운명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은 새벽부터 내린 짙은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요. 꼭 제 앞날 같다는 생각이 들어 쓴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는 놈들의 죄악이 담긴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멍한 눈을 하고 거실 소파 한 구석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새벽부터 짐을 싸는 소리로 소란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평생 아껴 입던 옷가지들을 쓰레기 봉투에 거칠게 쳐넣으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더군요. 여보, 이 낡은 누비조끼는 뭐야? 냄새나서 못 봐주겠네. 그냥 다 버려도 되지. 요양원 가면 거기서 주는 옷 입으면 되잖아.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실 안개보다 더 차갑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조끼는 제가 아들놈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제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던 시절에 시장 동료가 선물해준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그 옷에 밴 건 생선 비린내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한 어미의 땀과 눈물이었는데 며느리에게는 그저 빨리 치워야 할 오물에 불과했던 모양입니다. 아들은 거실 한복판에서 어제 제 지장을 강제로 찍어 만든 서류 뭉치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연신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놈의 눈에는 이제 에이미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이나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거추장스러운 노인네를 빨리 치워버리고 건물을 팔아넘겨 제 손에 쥐어질 돈다발만 생각하는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원장님, 네, 지금 출발하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준비 다 됐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끊으며 며느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시 정각에 차 도착한대. 자기는 어머니 옷까지 대충 챙겨서 문 앞에 둬. 차 오자마자 바로 실어 보내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내가 나를 버리려 하는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지옥의 시작이 되게 해주마. 저는 일부러 침을 흘리며 웅얼거렸습니다. 아들, 우리 아들. 학교 가야지. 비 오는데 우산 챙겼니? 아들은 제 목소리가 들리자 인상을 팍 쓰더니 대답조차 하지 않고 외면하더군요. 드디어 아침 9시 집 앞에 실버 요양원이라고 적힌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 2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노련한 솜씨로 집 안으로 들어와 저를 에워쌌습니다. 아들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제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소풍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공기도 좋고 친구들도 많아요. 내가 주말마다 맛있는 거 사들고 갈 테니까 가서 편히 쉬고 계세요. 아들의 그 비겁하고 역겨운 거짓말에 제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소풍이라니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산채로 무덤에 밀어 넣으면서 소풍이라니.
며느리는 옆에서 제 팔을 붙잡으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얼른 가요. 차 기다리잖아요. 며느리의 손길은 살이 떨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제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일으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3초 정적 잠깐 멈추시죠. 하는 벼락 같은 목소리와 함께 집 안으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야? 당신들 뭐야? 남의 집 잔치에 왜 찬물을 끼얹어?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 위험 있는 표정의 노신사가 나타나자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제가 30년 넘게 이 건물의 법률 자문을 맡겨온 제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박 변호사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노려보며 두툼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김연수 씨,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행위는 노인복지법 위반 및 강제 감금, 그리고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당장 어머니 손 놓으시죠.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아들은 당황하며 서류를 뒤로 숨겼습니다. 변호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어머니 치매예요. 아들이 아픈 어머니 요양원 보내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 노인네 제정신 아니라고요. 우리가 보호자인데 왜 참견이에요? 당장 나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양팔을 붙들고 있던 요양원 직원들의 손을 말도 못하게 강한 힘으로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멍하던 눈빛을 단번에 지우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이 너무나 매섭고 서슬퍼런지 아들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입가에 흘리던 침을 닦아내고 갈에 끓는 목소리가 아닌 시장 상인 수백 명을 호령하던 그 당당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 김연수. 내가 감히 누굴 요양원에 보낸다고? 거실 안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며느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치매 아니었어? 지금까지 다 연기였던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제 품속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연기? 그래, 연기였지. 내 놈들이 내 돈을 탐내서 내 목을 조르려 할 때 나도 너희들의 그 추악한 본성을 녹음기에 담는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어젯밤 놈들이 와인을 마시며 나누었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저 노인네 빨리 치워버리고 건물 팔아서 우리 강남으로 가자. 비린내 나는 늙은이랑 못 살겠다. 아들은 제 발치를 붙잡으며 비굴하게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다 어머니를 위해서. 저는 그 손을 매몰차게 걷어찼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내 심장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내가 시장 바닥에서 머리를 조아릴 때 너는 내 심장에 칼을 꽂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내 피와 살을 깎아 만든 이 건물. 내 놈 손에 단 한 푼도 안 돌아간다. 박 변호사님, 시작하시죠. 박 변호사는 아들 앞에 부양 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 계약 해제 통지서를 던졌습니다. 김연수 씨, 당신은 오늘부로 이 집과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서 나가십시오. 빈손으로요. 박 변호사가 내민 서류 뭉치가 거실 테이블 위로 흩뿌려질 때 아들놈의 눈동자는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주저앉은 채 입만 벙긋거리며 아무 말도 못했지요. 저는 그 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차가운 분노를 한 자루의 칼처럼 갈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연기였다고요?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들이 비굴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건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말이다. 내 눈이 멀고 귀가 먹었다고 생각할 때 너희가 내 앞에서 내뱉은 그 더러운 말들, 내 시신도 치우기 전에 건물을 팔아치우고 나를 산채로 요양원 구석방에 처박겠다던 그 모의들, 그건 사람이 부모한테 할 짓이었느냐? 즈레 호통의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고 며느리는 그 와중에도 악을 쓰며 대들더군요. 어머니, 그래도 이건 너무하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머니 모시고 산 공은 어디 갔어요? 저 건물 우리 그이 아니었으면 관리도 안 됐을 텐데 이제 와서 빈손으로 나가라니요. 법대로 해요, 법대로. 며느리의 그 뻔뻔한 태도에 박 변호사가 차갑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법대로요? 좋습니다. 마침 잘 말씀하셨네요. 김연수 씨, 당신이 어제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한 그 서류들, 사실 그건 증여 서류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어머니 몰래 빼돌린 임대료와 관리비 내역을 자백하는 확약서였습니다. 당신들이 서류 내용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눈이 멀어 지장을 찍는 바람에 본인들 입으로 횡령 사실을 인정한 꼴이 됐죠. 아들의 안색이 이제는 흙빛을 넘어 창백한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아들이 빼돌린 돈만 해도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며느리가 사돈댁 오빠 사업 자금으로 몰래 빼돌린 임대 보증금들. 저는 이미 그 모든 증거를 박 변호사를 통해 수집해 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박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댁 친정 오빠라는 분, 도박 빚 때문에 건물을 담보로 사채를 쓰려고 했다면서요? 이미 저희 측에서 사채업자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고 당신들이 위조한 서류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고지했습니다. 이제 그 사채업자들이 누구를 찾아갈까요?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 가려 했던 사돈댁과 보증을 서기로 한 당신들을 찾아가겠지요. 며느리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친정 오빠의 노름빚을 갚아주려 제 건물을 팔아치우려던 계획이 도리어 제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된 것입니다. 이제 놈들에게 남은 건 수억 원의 횡령금 반환 의무와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뿐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걸어가 싱크대 밑에 숨겨두었던 검은색 대형 쓰레기 봉투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제 옷을 버리려 했던 것처럼 놈들의 명품 가방과 비싼 옷가지들을 그 봉투에 거칠게 쳐넣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제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용서? 내가 내 심장 수술비 때문에 시장에서 피눈물 흘리던 애미를 냄새난다고 무시할 때 용서는 이미 물 건너갔다. 내 마누라가 내 방에서 비린내 난다고 코를 막을 때 너희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었어. 당장 나가라. 내 집에서, 내 건물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저는 요양원 직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들 요양원 차에 실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문 밖 길바닥에 던져 놓으세요. 짐도 저 봉투 3개면 충분하니까 같이 던져버리시고요. 요양원 직원들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아들과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까 저를 끌고 가려던 그 억센 손길이 이제는 놈들을 향했습니다. 아들은 발버둥을 쳤고 며느리는 소리를 질렀지만 건장한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현관문이 열리고 차가운 빗줄기가 들이쳤습니다. 며느리는 맨발로, 아들은 와이셔츠 차림으로 비 오는 길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그 뒤로 놈들의 명품 옷이 담긴 쓰레기 봉투들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그 광경을 보고 멈춰 서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집 아들 아니야? 왜 저래? 쯧쯧. 평소에 노모를 그렇게 구박하더니 결국 쫓겨나나 보네.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빗물에 젖은 채 벌벌 떠는 놈들의 모습은 그들이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던 그 계획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저는 대문에 기대어 서서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아,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흉터였다. 이제 그 흉터를 도려냈으니 나는 비린내 나지 않는 새 옷을 입고 내 남은 삶을 살아갈 거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만약 한 번만 더 내 건물 근처에 얼씬거리면 그때는 횡령죄로 바로 감옥에 쳐넣을 테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40년 넘게 이어온 지독한 악연의 고리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텅 빈 거실로 돌아오니 며느리가 피워댔던 독한 향수 냄새는 사라지고 오직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와 함께 차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회장님. 박 변호사가 저를 회장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시장 바닥의 생선 장수 할머니가 아니라 이 일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건물주의자, 수십 명의 상인을 돕는 장학재단의 설립자였습니다. 놈들은 제 재산의 아주 일부분인 이 건물 하나에 눈이 멀어 제가 가진 진짜 거대한 숲을 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하늘은 유독 맑고 푸르렀습니다. 놈들을 내쫓고 난 뒤 저는 가장 먼저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싫어한다던 비린내 대신 시원한 바깥 공기가 거실 구석구석을 채웠지요. 텅 빈 집안은 고요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짓눌러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길바닥에 내칠 수 있느냐고. 그래도 내 핏줄인데 너무한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것은 천륜을 어기는 것이지만 부모가 괴물이 된 자식을 도려내는 것은 남은 삶에 대한 예의라고 말입니다. 제가 놈들을 용서했다면 놈들은 죽을 때까지 제 등골을 빼먹으며 저를 산채로 말려 죽였을 겁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의 소식은 간간히 박 변호사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놈들은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다 결국 살던 아파트까지 처분하고 경기도 외곽의 낡은 월세방으로 도망치듯 이사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친정오빠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벌이다 결국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아들은 뒤늦게 제 집 앞을 찾아와 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 변호사를 통해 짧은 편지 한 장만을 전달했지요. 내가 시장 바닥에서 내가 번 돈으로 공부할 때 나는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비린내 나는 삶을 견뎌보거라. 그것이 내가 진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이제 제 이름을 찾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니라 이옥분이라는 제 세 글자 이름을 말입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재산으로 비린내 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저처럼 시장 바닥에서 고생하며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들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였지요. 장학금 수여식 날 깨끗한 한복을 차려입고 아이들의 손을 잡을 때 느꼈던 그 뭉클함은 5층 건물을 올렸을 때보다 훨씬 더 벅차오르는 감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그리고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해 쓰겠다고 말입니다. 매주 한 번은 예전 그 시장 골목을 찾아갑니다. 이제는 생선을 팔지 않지만 그 치열한 삶의 냄새가 저를 다시 숨쉬게 하더군요. 시장 동료들과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누며 웃을 수 있는 지금이 제 인생의 진정한 전성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자식이라는 이름의 괴물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 마음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단 한 번뿐인 소중한 꽃입니다. 시들어가던 꽃도 물을 주고 정성을 들이면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용기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꽃보다 사연은 언제나 여러분의 당당한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